대전에서 발생한 비극, 그 후속 조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새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 안전점검을 완료하기로 하고 특히 교원들이 폭력성 같은 특이 증상들을 보였을 때 교육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고 김하늘 양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주호 부총리와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장 학교 안전 점검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를 비롯해 학교 내 안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과 후에도 아이들이 남아있는 늘봄 학교와 돌봄 교실 등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 관리에도 직접 개입할 방침입니다. 교직 수행이 곤란할 정도라면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행정규칙으로만 있는 조항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소 교원의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세상을 떠난 고 김하늘 양, 열혈 축구 팬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축구계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와 빈소 주변에는 궂은 날씨에도 온종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고 김하늘 양은 가수 장원영과 축구를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빈소에는 아이돌 그룹과 붉은 악마, 축구 관계자 등의 근조화환이 가득 늘어섰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의 열혈 팬이던 하늘이. 하늘 양 아버지는 이번 시즌 홈 개막식에 입혀주려고 사놓은 옷을 들고 다시 한번 슬픔과 울분을 토합니다. 홈 개막전 때 처음 입으려고 했는데 저희 하늘이는 이 옷을 입지 못하게 됐어요. 축구계는 일제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은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하늘이를 추모했습니다. 너무 어리고 또 축구를 좋아한 아이기 때문에 더 슬픔이 많고 가슴이 좀 아픈데 좋은 데서 그냥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고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늘아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하늘이가 다니던 학교 담장 앞에는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과자, 손편지들이 길게 놓였습니다. 내리는 눈과 비에 추모 물품이 젖지 않도록 우산과 비닐도 동원됐습니다. 학교 1층에는 분향소가 설치됐고 궂은 날씨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하늘 향해 넋을 기리고 이런 비극이 절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이가 선생님과 그 다음 보호자에게 인계될 때 정말 안전하게 누구나 다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되는 쪽으로 꼭 시스템이 잘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늘양의 발의는 14일에 진행돼 대전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제주 해상에서 32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당시 배에는 10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5명이 구조됐고 해경은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선원들을 경비 함정에 옮겨 태웁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해상에서 32톤급 어선이 뒤집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10일 서귀포항에서 출발한 배에는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6명과 외국인 4명 등 모두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인 3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1명 등 외국인 4명은 모두 초기에 구조됐습니다. 한국인 선장도 조기에 발견됐는데 저체온증을 호소하긴 했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바람 때문인가요 혹시? 아니 바람도 그리 많이 안 불었습니다. 그럼 저기 그물 조업하다가 그물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었고 갑자기 뒤집힌 거. 해경은 나머지 한국인 선원들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현장에는 경비함정 10여 척과 해군함정, 민간선박, 항공기가 동원됐는데 파도가 높고 강한 바람까지 겹쳐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계 부처에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되 구조대원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 혐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을 부인한 이상민 전 장관. 쪽지는 받지만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과는 엇갈리는데요. 결국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계엄 쪽지 가운데 하나가 이상민 전 장관 입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의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문건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 행안부의 문건도 준비했다고 밝혔고 쪽지를 받았다고 인정한 최상목 당시 부총리와 조태열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지시받은 게 없고 한 적도 없다는 이 전 장관 주장은 언론사를 특정하면서 경찰 요청에 적절히 조치하라고 했다는 소방청장 증언과도 배치됩니다.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공개된 통화 기록과 일부 내용은 부인하지 않으면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건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이 전 장관의 지시 여부에 수사력을 모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리 정한 기일은 오늘 8차 변론이 마지막입니다. 변론 종결 여부를 두고 재판부는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합니다. 헌재가 한 총리를 부르지 않기로 한 건 한 총리가 국회 등에서 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한 만큼 충분히 증거 자료가 쌓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8차 변론 기일에 증인 신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선고가 내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추가 기일 지정 여부는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위한 기일이 별도로 정해질지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강희구 대통령실 1부속실장 등 3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추가 변론 기일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증인 신청을 한 건 했었는데 혹시 누구 말씀하십니까? 강의구 증인 신청. 그건 아까 제가 확인했고요. 예, 당연히 지금 평의가 안 됐기 때문에
평의를 거쳐서 체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도 최종 선고일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거듭 높인 반면 야당은 여당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시기가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난달에 이어 20여일 만에 두 번째 항의 방문에 나선 겁니다. 여당은 먼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17차례 열렸던 데 비해 윤 대통령 심판은 8차례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너무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함으로 인해서 직무 정지된 국무위원들이 하루빨리 본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보다 먼저 접수됐음에도 헌재가 마 후보자 재판에만 속도를 내면서 불공정 비판을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헌재가 윤 대통령 측 반발에도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탄핵 심판 규정을 무시한 격이라며 법치가 아닌 인치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조사 증거 채택에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건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증거 채택 문제나 증인의 어떤 진술을 믿을지는 전적으로 헌재가 판단할 영역이라는 겁니다. 증거 조사를 빌미로 파면 결정을 막고 혹 파면되더라도 이에 불복하겠다는 속셈 아니겠냐며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도 정통 보수를 할 수 있겠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어요. 아니야, 파괴하고 있어요. 이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파괴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진술 가운데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발언은 국방부 측도 부인한 명백한 거짓말. 그리고 국회 연설에서 야당이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헛소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 속에 여야 여론전도 격화하는 모습인데 조기 대선 가능성에 지지층 결집을 위해 분열과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둘러 종식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습니다. 간밤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쟁 종전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평화를 원한다고 말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들과 통화해서 종전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과 미국과 러시아 상호 방문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푸틴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잠시 전 브리핑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They were very positive, and the administration is wholeheartedly committed to a peace deal to end once and for all the Russia-Ukraine war. 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모스크바로 초대했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인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만큼 평화를 바라는 곳은 없다면서 러시아의 공격을 멈추고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종전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와 미국의 수감자 맞교환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이 당선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취임 이후엔 러시아 측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사안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수감자 맞교환으로 이 상호 신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뀐 것이 감지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간 12일 마약 소지 혐의로 러시아에 구금돼 있었던 모스크바 미국 학교 교사 미국인 마크 포겔의 석방과 미국에 구금된 러시아인 한 명이 맞교환으로 석방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최근 수감자 맞교환으로 미국인을 석방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직접 표했습니다. 14일부터 열리는 민헨 안보회의에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어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상호 관세 부과 발표도 예고했었는데 발표는 언제 나오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나 오늘, 현지 시간으로 어제나 오늘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었기 때문에 오늘 행정명령과 함께 관련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백악관은 잠시 전 브리핑에서 이 모디 인도 총리가 내일 백악관을 방문하는데 그 방문하기 전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서 미국도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98% 이상의 제품에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번 상호 관세 대상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무역 적자 해결을 위해서 이번 관세 전쟁에 나선 만큼 사상 최대의 대미 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를 관세 대상에 올릴 수가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오늘 자동차와 의약품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막바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차 탄핵 심판 변론에서 오히려 시민들이 군인을 폭행했다고 발언을 했죠. 이걸 두고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과의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시민들이 국회 앞에 속속 집결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겠다는 의지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이 시민들이 군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없었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다시 강조하며 국회 측과 설전을 벌이다 나온 발언입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규정한 경고성 계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을 지칭한 걸로 보이는데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꾸준히 제기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리인 자격으로 증인신문에 나서 선관위 사무총장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인,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그걸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법원이나 헌재에서 이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이 사안은. 법은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은 대법원 판결하고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논리에 대해 투표 단계나 분류기 조작이라면 모를까 결과가 확정되는 개표 단계에서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봐도 이런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는 조태영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 세 사람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려졌다는 국회 봉쇄 지시와 함께 또 체포조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 처음 증인석에 앉는 인물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53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구체적인 체포 명단을 방첩사에서 전해들어 조태용 원장에게 모두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조 원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조 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는 체포 지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체포조 운영 의혹에는 경찰 수뇌부도 관여됐는데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의사를 전해 헌재 차원의 신문은 어렵게 됐습니다. 대신 헌재는 증인으로 나오는 경찰 2인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국회 봉쇄 지시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8차 변론 마지막으로 증인대에 서는 건 헌재가 유일하게 직접 부른 증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 직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서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지목됐는데 앞서 헌재에 나왔던 이 전 사령관이 자신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증언 대부분을 거부한 상황에서 조 단장 신문을 통해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원식 실장,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쯤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해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공교롭게도 국방장관은 당시에 김용현 경호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국방장관이 교체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울 삼청동 안가만찬 김용현 경호처장과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모임입니다. 당시 국방장관으로 참석했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은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 실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정치의식을 고려할 때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찬 이후에는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혹시라도 안 하도록 잘 모시는 게 부하된 도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지난해 8월 국방장관은 김용현 경호처장으로 전격 교체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강팀을 구축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장관과 안보실장이 교체되면서 외교안보 라인의 힘겨루기 등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취임한 지 석 달이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일각에서 신원식 실장이 비상계엄에 반대해 교체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신원식 실장은 방산과 에너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반대했고 마찬가지 입장이었던 정진석 비서실장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을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자신이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가 범행 전에 무단 외출해 흉기를 사러 학교 인근 주방용품 판매점을 방문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 하늘 양을 부검한 결과 김 양은 날카로운 도구에 여러 부위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이 교사의 범행 동기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검은색 봉투를 들고 걸어갑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듯 하다가 차에 올라탑니다. 지난 10일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입니다. 범행 당일 오후 1시 19분쯤 A 교사가 몰던 차량이 학교를 빠져나갔다가 30여 분 뒤 들어오는 모습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단 외출해 인근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범행했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겁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주면서 A 교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해왔는데 강제 수사가 시작되면서 범행 동기와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선 관계자를 일부 조사했고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나 차량이나 이런 필요한 제반의 압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를 압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인할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김양 부검도 진행됐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 즉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여러 곳에 손상을 입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A 교사에 대한 소견서 내용을 확보했는데 5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복직 직전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담당 서장을 팀장으로 형사과 전체와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사이버수사대가 지원하는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또 유족에 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인터넷상 글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정치권은 이번 살해 사건을 두고 한 목소리로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숨진 하늘 양 이름을 딴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함께 위험 징후를 보인 교사를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제도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가 나란히 8살 배기 고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하늘 양의 아버지 요청에 즉각 따른 겁니다. 국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또 유족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를 믿고 또 선생님을 믿고 학교를 갔는데 참혹한 일을 당한 부모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여야 할 것 없는 애도 분위기 속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심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조속히 열기로 했고 민주당도 이번 주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비해야 할 핵심으로 꼽히는 건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입니다. 교육감이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기구지만 대전에선 2021년부터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원들의 정신병력을 꼼꼼히 점검하고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교 전담경찰관, SPO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학교 당국과 교육청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도적 허점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따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8일 한일양 사건 현안 질의를 마치고 나면 입법 절차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어제 저녁 제주 해상에서 32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당시 배에는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5명이 구조됐고 해경은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선원들을 경비 함정에 옮겨 태웁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해상에서 32톤급 어선이 뒤집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10일 서귀포항에서 출발한 배에는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6명과 외국인 4명 등 모두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인 3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1명 등 외국인 4명은 모두 초기에 구조됐습니다. 한국인 선장도 조기에 발견됐는데 저체온증을 호소하긴 했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뭐 바람 때문인가요 혹시? 아니 바람도 그리 많이 안 불었습니다. 그럼 뭐 저기 그물 뭐 조업하다가 그물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었고 갑자기 뒤집힌 이유가? 네. 해경은 나머지 한국인 선원들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현장에는 경비 함정 10여 척과 해군 함정, 민간 선박, 항공기가 동원됐는데 파도가 높고 강한 바람까지 겹쳐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계 부처에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되 구조대원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에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는데요.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서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조치는 나왔고요. 그렇다면 핵심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 국면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아파트의 경우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은 잠실 등 강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투자를 망설였던 수요층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거래 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갭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역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심화된다라는 부작용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과열 현상이 지역적으로 확산이 된다거나 장기간 추세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이에 더해 대출을 옥죄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 예정인데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대내외적인 경제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해제의 효과를 또 희석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급등 현상이 이어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매수자 상당수가 갭 투자 수요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의 전세 물량이 늘어나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청역 근처에서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서 9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이 이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급발진이 있었다는 운전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 근처입니다. 호텔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차선을 거꾸로 달리다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운전자 차모 씨는 당시에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 1심 재판부 역시 차량 급발진이 있었다는 차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 씨의 차량 가속 제동 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차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며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금고 5년이 이제 그 업무상 과실치사로서 할 수 있는 이제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인데 지금 7년 6개월에 나온 것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을 통해서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 최고형 수준의 선고지만 유족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 거란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와서 오늘은 반짝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5.4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찬바람 탓에 한낮에도 체감 기온은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며 기온이 오를 텐데요. 일요일까지 서울 낮 기온이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할 텐데 오전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더욱 거세게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 그리고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간판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이 날아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 덕에 오늘 공기는 무척 깨끗하겠고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이 영하 3.9도 보이고 있고요. 안동은 영하 5.1도입니다. 한낮 기온을 보면 서울이 5도, 청주 7도, 대구 8도를 보일 텐데요. 찬바람 탓에 체감 기온은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는 조태영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이 나오는데요. 특히 조태영 원장에 대해서는 주요 정치권 인사 체포조 논란과 관련해 이미 증인신문에 나섰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살리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위해 시급한 일은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밝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와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씨가 말하는 황금폰에 쫄아서 비상계엄을 당긴 겁니다.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한 일이고, 여당 소속 위원들은 특검법이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여당 탄압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라며 사실상 이 대표 회생 법안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결국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야당 의원들 주도로 상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반대하는 건 죄가 있기 때문이라며 여당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반대는 명태균 게이트 연루범이라는 자백입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법에 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데도 야당이 입법 권력을 악용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기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 무언지 저는 그 의도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반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 뒤 이후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대권 주자들 간 유불리에 따라 찬반이 나뉠 수 있어 특검이 여권 갈라치기란 의심도 적지 않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회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여야의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많은 거짓말을 했다면서 파면되면 각종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여당은 민주당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회유 의혹이 확인됐다며 탄핵 공작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야당은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게 계엄 당일이라며 수사 내용이 대통령실에 보고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엔 공천 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등 여러 사건이 포함돼 있다며 계엄 배경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위헌정당 해산을 경고하기도 했는데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을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국회 본회의장 여당 의석 쪽에서 고성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파면이 되면 명태균 의혹은 물론 최상병 사건, 주가 조작 등 모든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내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그야말로 입만 벌리면 구라, 입 벌구 대통령, 입 벌구 정권이 되고 마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여당은 탄핵 심판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야당의 탄핵 공작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유튜브에 출연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주고 답변을 준비시켰다는 주장입니다. 김병주 의원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유병소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을 두곤 정보기관 2인자로서 대북 공작을 하랬더니 탄핵 공작을 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 법치를 지키려는 보통 사람들이라며 충정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개인 윤석열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탄핵 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 주십시오. 외교 분야 질의에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외교관이 오락가락한다고 문제 삼았고 야당은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 대표의 과거 백현동 발언과 양형 증인 채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선 과거 성남시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신문 과정에선 국토부 협박으로 부지 용도를 바꿨었다는 과거 이 대표 발언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성남시는 부지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꿀 의도가 없었고
사실상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국토부의 협박은 없지 않았냐며 발언이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인 겸 한양대 겸임교수인 정준희 씨를 양형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검찰은 정 씨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정 씨를 신문한 뒤 같은 날 오후 검찰 구형이 진행될 결심 공판까지 마친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이 대표는 예정돼 있던 거란 짧은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2심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그렇게 예정돼 있었습니다. 3차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려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국회에서 만납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회동을 이 대표가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개파 간의 통합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 출신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각각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국회 개헌토론회에서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자연스레 조기 대선 가능성과 연결짓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다른 여권 주자들도 저마다 개헌과 또 탄핵 관련 메시지를 앞세워서 보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여권 유력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헌토론회 참석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토론회장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5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집결했습니다.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거나 조기 대선 전 새몰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인데 오 시장은 일단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에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여권 화두로 떠오른 개헌론에 지방분권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굵직한 메시지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또 오 시장을 향한 야권의 견제구 카드로 분석되는 명태균 특검법에도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 질문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언론 노출을 줄였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복귀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론적인 입장을 공표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나왔고요. 공정한 헌법재판을 이루어지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정됐던 오 시장의 국회 방문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시점을 고려한 기자회견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국 현안을 논의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설 연휴 기간 자신을 정계로 이끈 이회창 전 총재를 만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추이를 보며 재등판 시기를 저울질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당 차원에선 여전히 조기 대선 언급 자체를 삼가는 기류지만 보폭을 넓히는 유력 주자들의 행보에는 사실상 대권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동향 2월호를 통해 지난해 나라 살림살이 적자 규모를 공개합니다.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치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81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였습니다.
똘똘한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6일 발표된 이번 달 첫째 주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값이 11주 연속 하락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5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온누리 상품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정부 할인 판매나 환급 행사들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 지난 설 명절 온누리 상품권 판매 현황을 공개하고요.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설명합니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SPC 삼립이 오늘부터 보름달과 꿀호떡, 포켓몬빵 가격을 100원씩 올립니다. 이에 따라 보름달과 포켓몬빵 3종은 1,500원, 꿀호떡 제품은 4,700원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경기도에서 벌어졌습니다. 경기 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점수 산정 과정의 오류로 98명의 당락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행정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며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응시생에 대한 구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2025학년도 중등교사 최종 합격자 공고입니다. 하루 앞서 발표했던 합격자 명단을 수정해 다시 공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교육청은 전날 오전 10시 1933명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가 1시간 만에 전격 취소했습니다. 수업 능력을 평가하는 수업 실현 과목에서 60점 만점을 50%로 환산한 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환산 점수를 다시 반영해 집계한 결과 기존 합격자 가운데 49명은 불합격, 불합격자 가운데 49명은 합격으로 각각 정정됐습니다. 경기 교육가족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도 세심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실망을 끼쳐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합격자 정정소 등의 담당 부서인 온종일 응시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인데 이렇게 대충 일 처리를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좀 깨졌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을 걸고 준비하는 시험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밝혀주셨으면은. 도교육청은 단순 행정착오로 벌어진 일로 임용시험 응시생의 기회를 현저하게 박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이들에 대한 별도 구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업무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2월 13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8살 김하늘 양. 돌봄 교실을 나와 홀로 걸어가던 중 끔찍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등학생 하굣길엔 반드시 어른이 동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방과 후 돌봄 교사 1명이 31명을 관리하고 있고 또 보호자 동행 기가도 말뿐인 게 현실입니다. 서울 소재 5개의 초등학교의 하굣길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52명 중에 34명, 약 65%의 아이들이 어른 없이 혼자 또는 또래끼리 하교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하교를 한 건 18명뿐이었습니다. 정규 수업이 끝나고 추가 수업을 듣거나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귀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대리자를 미리 지정해야 하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매뉴얼이 지켜지기는 어렵습니다. 또 돌봄 교사 1명이 31명을 관리하는 셈이라 늘봄학교 전담 인력도 부족합니다. 1인당 10.7개 학교를 맡는 학교 전담 경찰관도 인력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요즘 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가는 걸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하굣길 공백을 메울 대책 꼭 필요하겠죠. 신문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등하교 도우미를 연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경향신문입니다. 금값 요즘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이죠. 천정부지로 뛰면서 골드바이씨가 말랐습니다.
금은방에서도 금을 사기가 어려워서 하늘에 금딱인 상황입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주요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이 막힌 탓인데요. 이런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폐공사에서 금을 공급받던 시중은행들은 골드바 판매 창구를 닫고 있습니다. 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다 보니 금 없는 금은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금 품귀 현상, 트럼프 대통령발 글로벌 무역 전쟁의 영향입니다. 전 세계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눈을 돌리는 중인데요. 지난 10일 국제 금값은 온스당 2,911달러로 역대 최고치였고요. 국내 판매가는 1g당 16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금값 고공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서는 금값 상승 랠리가 장기화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해 20대 월급이 전 연령 가운데 가장 적게 올랐다고 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1.6%로 7080 세대보다도 낮았는데요. 전체 물가 상승률이 2.3%였으니까 20대 소득은 사실상 뒷걸음질 친 겁니다. 지난해 20대 취업자가 받은 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딱 1.6%만 올라서 234만 원, 2013년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임금 일자리는 장년층에 많이 쏠리고 기업들은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20대 취준생들이 발 디딜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엔 지난해 업종별 20대 취업자 수를 보겠습니다. 제조업에서는 4만 명 가까이가 줄어서요. 이제 60대 취업자가 20대보다 많아졌습니다. 숙박과 음식점 업에서만 20대 취업자가 늘어났죠. 초단시간 근로, 쪼개기 근로가 늘어나면서 20대들의 임금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60대 취업자와 20대 취업자의 월급 격차도 월 평균 17만 원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그냥 쉰 청년도 39만 명, 역대 가장 많습니다. 한창 일해야 할 20대들이 취업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 경제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줄 고용정책과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월 1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참으로 저는 매우 안타까운. 팀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했던 황희석 변호사와 TBS 교통방송이 한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복 형제와 또 편의점 직원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영업 입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전북 완주경찰서가 자신이 낳은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사기를 목적으로 한 암호화폐인 스캠코인을 발행하고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투자했다고 홍보해 투자자 45명으로부터 5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광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1, 2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 효자인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는 143만 대, 현대차 그룹이 100만 대, 한국 GM이 42만 대를 미국행 배에 실었습니다. 대미 수출액의 30% 가까이는 자동차가 담당한 셈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관세칼을 휘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업계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실화한다면 앞서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 알루미늄보다도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 현지 공장을 풀가동하더라도 현 수출 물량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국내 생산량의 9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GM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관세 또한 치명적입니다. 다만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절반 이상을 한국 기업이 생산한다는 점, 당장 미국 업체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수위 조절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피해를 보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즉 TSMC를 겨냥한 조치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조금 때문에 그런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오래전에. 예, 저는 타겟은 메모리가 아니라고 봐요. 타겟은 시스템 반도체, TSMC. 연쇄적인 미국의 관세 조치에 정부도 우리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묘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풀목, 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수출 효자인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관세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가뜩이나 힘든 산업계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시작 내용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대화는 잘 진행됐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처럼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반짝 날이 춥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져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7도나 낮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종일 찬바람이 불며 한낮에도 서울의 체감 온도가 1도에 머물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보온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 오전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더욱 거세게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간판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이 날아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 덕에 오늘 공기는 무척 깨끗하겠고 하늘도 맑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5.4도, 대전은 영하 3.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5도, 광주 7도, 대구는 8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4도 정도 낮아서 다소 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며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일요일까지 서울 낮 기온이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지만 주말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중부지방은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강원 동해안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